3번이 아무튼 제일 중요해. 재무구조를 분석하는데 1번 뭘 해야 되냐면은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서 수치에 대한 변화 추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얘네들이 청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밸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산 밸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연결로 잡히는 회사가 있으면은 별도라고 부르고, 연결로 잡을 회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개별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정을 다 분해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다.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요약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 쪽 자산, 부채, 자본은 아무래도 그래도 별도가 중요하긴 하고, 근데 사업적 부분에서 연결로 잡혀있는 애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수치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연결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별도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이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별도랑 연결이랑 같이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자산 규모가 적으면 부채 비율이 안 중요한 이유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금이 없어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자본금이나 자산 자체 규모가 적다고 해봐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자본금이 10억이야. 근데 부채가 0이야. 그러면 부채 비율이 0%잖아요. 엄청 안전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바로 뛰어요. 1500%로. 15배니까. 그러면은 이 부채 비율이 처음에는 0%라서 엄청 안전한 줄 알았는데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비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서 자산 규모 자체가 작을수록 부채 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부채 비율은 일단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되고, 그게 바로 뭐다? 지금 현재 보는 여기 노란 색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이를 보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하락하는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도 이렇게 부채 비율이 잠시 올랐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 점 일단 참고할 수 있고, 근데 그냥 진짜 나이브하게 이렇게만 분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자본이 확충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업 외적으로 뭔가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1회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경기 자체 엄청 안 좋았고요. 두 번째로 뭐 유가 상승 때문에 얘네들 수익성 자체도 악화된 것도 있는데, 특이 케이스도 있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발행한 전환사채 있잖아. 주가 상승하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이게 다 지금 당기순이익단에 적자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파생상 손실만 51억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13억 중에 51억이 단순히 그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다. 그거는 오히려 수치에 비해서, 적자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양호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2배가량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레미콘 사업 부분을 비싸게 매각하면서 여기서 당기순이익, 중단 사업 이익이 발생했고, 이게 여기에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또 많이 찍힌 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2022년도에는 뭐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서 수익성까지 또 개선이 됐다. 그거는 이쪽에 영향을 미쳤겠죠.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되게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막 올라요. 주가가 오르면 이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금액 자체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여의도 촌놈 채권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여의도 촌놈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전환사채야. 근데 만약에 이 여의도 촌놈의 주가가 20,000원이 갔어요. 그러면은 2배잖아. 그러면 이 전환사채도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평가가 된다고요. 전환사채의 10,000원은 그대로 있고, 이 차익 10,000원 있죠. 이거는 그 전환권에 대한 가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생상품 부채라고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치 발행을 했는데 이게 곱하기 2배로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여기 이만큼 100억만큼 파생상품 부채가 또 잡혀. 그럼 봐봐요. 자산은 그대로거든. 자산은 그대로인데 파생상품 부채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 자본이 줄어야 돼. 이 자본을 어떻게 줄이냐? 야, 너희 이만큼 어차피 100억만큼 발행했는데 200억 가치만큼 투자자한테 줘야 되니까 너희들 평가상으로 손실 난 거다.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로 기록을 하고 이 손실 처리를 해서 자본을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선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됐어. 그러면은 회계적으로 손실 일으킨 거 다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금 쪽에다가 영향을 줘서 유상증자가 된 것처럼 단순하게 입히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단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냥 부채 조정만 일어나요. 그래서 부채단 줄어들고 자본단 늘어나면서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단기 수익이 또 급등하진 않아요.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가 투자한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어찌됐든 회계적 이익이든 뭐 어찌됐든 올라가면 솔직히 주가에 안 좋진 않잖아. 뭐 좋은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어떤 멍청이 투자자들이 좀 얕은 수준의 내공을 가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라도 평가 차익으로 잡아주면 좋은데 회계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전환사채 발행이 되고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데 주주 입장에선 좋진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오히려 부채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회계적으로 엄청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오를수록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면 이게 채권일 가능성이라기보다 주가가 오를수록 자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회계 처리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부채 비율을 훨씬 더 올리는, 부채를 훨씬 더 가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있어요. 엄청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전환사채든 메자닌 쪽에 있어서만큼은 회계 처리가 엄청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좋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하실 분들은 각자 보세요. 그 각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다 따봐야 된다 그랬는데 당연히 뭐 총 자산 중에서 비중이 높은 순으로 당연히 보면 되고 85%에서 90% 정도 설명이 되면 끝내도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유동자산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은 걸 살펴보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이 지금 422억, 총자산이 지금 1820억 되거든요. 그 중에 매출 채권이 422억이고 비중으로 따지면은 23%예요. 그리고 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채권으로 해서 한 139억 정도, 140억 정도 있고요. 이게 한 7.7%. 그 다음에 현금이 그래도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있죠. 이게 한 6%예요. 그러면은 이 매출 채권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외상 있죠. 외상 매출금이 거의 다예요. 410억 정도. 그 다음에 CP로 발행한 게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해할 수 있고, 기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41억 정도,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이 44억,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한 47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7억이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지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완전 신용 이벤트 이상하거나 얘네들 계열사인데 완전 막 가고 있는 계열사인데 거기다가 보증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 47억은 거의 못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다 아무튼 매출 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매출 채권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한 590억 되거든요. 근데 이 590억인데 매출 채권이 422억이야.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채권 규모가 너무 커요. 즉 이거 다르게 살펴보면 되지만 매출 채권 회전율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자체는 뭐냐면, 정리하면 매출은 일으켰는데 이 받을 돈을 받는 데까지,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기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피어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도 그 회수하는 기간이 엄청 길다는 거야. 그 말 즉슨 을이고 고객사들한테 내가 힘이 없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기타 채권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넘어가고, 현금이 100억 정도 있는 건 아무튼 플러스 요소다. 매출 채권은
우선은 많은 건 좋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너무 많고 회전율 자체도 너무 낮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화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너무 걸린다도 마이너스 요소다.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게 되면 유형 자산,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면은 유형 자산이 그래도 한 25%에서 30% 가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형 자산이 한 25% 가량 있고, 이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 지금 178억이에요. 총 유형 자산이 25%에 지금 459억 정도 되거든요. 이 459억 정도 중에 178억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장 많고,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면 지금 현재 뭔가 건축하고 건설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토지가 유형 자산 중에서 많을수록 좋아요. 알짜예요. 토지는 만약에 부도가 나서 경매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50% 쳐내가지고는 일단은 현금화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게 좋은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고 7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축물 42억, 건물 38억, 기계단지 33억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은 보니까 그 얘네들이 지금 삼산동에다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부지에다가 12층짜리 건물을 증축해요. 거기에 이미 지금 94억이 들었어. 아니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전환사채도 못 갚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금 94억이나 들여가지고 12층 건물을 짓고 있다. 그것도 물음표. 너무 공격적인 경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생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관계기업이나 종속기업 투자 쪽인데요. 일단은 종속기업에 308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지금 전체 자산의 17% 정도. 그리고 관계기업이 138억 정도의 전체적인 비중으로는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종속기업에는 잠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때 잠시 말씀드렸던 SG건설이 한 209억 정도 되고요. 화신아스콘이라는 애가 한 62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가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유형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459억인데 보통의 유형 자산은 전부 다 은행 쪽 차입금 담보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딱 70%에서 많게 되면은 75% 정도 인정이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담보 제공 받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입금을 받기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459억 중에 315억 정도가 담보로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68%가 이미 지금 담보로 제공이 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담보 제공 여력이 없고, 그래서 유형 자산을 활용해서 뭔가 현금을 만들어내기는 좀 많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 제공하면서 차입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비상장인 기업이고 뭔가 규모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좀 많이 낮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담보로 제공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총 다 해서 얼마야? 관계기업이랑 종속기업 다 더해서 한 430억 되잖아. 그중에 막 50억 빌리겠다 하면은 빌려줄 가능성은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열사 지금 지분은 뭐 담보 제공 가능성이 열려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계정별로 하나씩 다 말씀드려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분석한다라는 점만 참고해주고 정리를 할 테지만 그냥 정리한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절대 직접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산을 쭉 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지금 현재 동사의 자산을 살펴본 결과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유형 자산은 이미 담보로서의 여력은 끝났다. 됐죠? 이게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 매출 채권은 현금화 할 순 있겠지만, 왜냐면 이게 뭐가 디폴트 날 기업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현금화는 가능하겠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이 매출 채권이 너무 과다하고 그 현금화하는 시간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쉽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지분 가치로는 일부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좀 현금화하는데 자금을 어느 정도 조금은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이게 지금 보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세 개로 일단은 자산의 72%를 설명을 했어요. 유동성 자산으로 봤을 때 또 뭐 있어? 100억이 현금이었죠. 6%가량 해서 100억 현금,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자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기타 보증금 쭉 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보증금이 한 15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면
총 자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산 계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경영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뭐다, 건설 중인 자산을 봤을 때 주차장에다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그거 지금 이미 94억 규모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럴 지금 이렇게 할 여유가 있나, 이거랑 이번에 뭐였냐면 관계 기업에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SG 유니콘이라고 있어요. SG 유니콘. 이건 지금 다른 타 법인이랑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스콘 기업이죠. 얘네들이 아스콘 사업을 영위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한 3개 정도를 인수할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쓸데없이 12층짜리 건물도 지어, 자기들 지금 재무적인 상황도 힘든데 아스콘 기업을 뭐 하려고 한다, 인수까지 하려고 하네.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의심과 걱정이 드는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유동자산이랑 보면은 바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온전히 인식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게 한 1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2023년도 1분기에 전환사채 70억 발행했거든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무제표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그래봤자 현금성 자산 얘네들 180억이거든요. 일단 이 수치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를 봐야 되는데 부채는 조금 더 단순해요.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들 1바다는 뭐냐면 단기 차입금 23.6% 정도 비중이 되고 총 금액은 264억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기업은행 외로 돼 있는데 차입금 금리가 3.5%에서 12%가량 돼. 12%나 주고 지금 차입금을 빌리고 있다고? 여기서 일단 물음표가 떠야 돼. 야, 금리 이렇게 높은데도 차입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빌린 게 한 204억 정도 되고 60억가량은 관계사에서 빌렸어요. 그럼 이 60억은 관계사가 지금 동사 SG를 부도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으라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양적 자금이야. 부채라고 하더라도 관계사에서 얘 부도 내면서 돈 갚으라고 안 하겠지. 근데 시중은행에서 12%나 주면서 빌리고 있는 이 204억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전환사채가 많고, 이 전환사채에다가 파생상품 부채까지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더하면은 48% 정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상으로는 1년 이상짜리로 발행이 되면은 장기 채권,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라고 분류를 하고, 1년 이내로 들어오면은 유동 부채라고 따지는데, 처음에는 1년 이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년물로 발행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비유동이겠죠? 근데 2년이 지나면서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한 거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동성이 부여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5억 가량 있어가지고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다 알려주거든요. 차입금 대부분 유형자산 담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담보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담보가 충분하면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담보 제공이 안 돼 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아지면 차입금 상환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응 가능하냐 이런 거 봐야지. 근데 아무튼 지금은 S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보다는 2023년도가 괜찮고, 그 다음에 담보도 충분히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채권은 50억밖에 없고 전환사채가 많거든. 전환사채가 핵심인 거라. 근데 또 전환사채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전환사채가 핵심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러고 그냥 말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환사채 조건은 어떻게 발행이 됐고, 지금 현재 리픽싱이라든지 바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다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7회, 9회, 12회 지금 잔존액면이 남아있는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공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제가 분석한 날 기준, 그러니까 3월 말 정도 되겠죠. 3월 말 기준으로는
7에는 3억, 9에는 82억, 12에는 115억 정도 남았고 행사 가격은 1265원, 1456원, 1233억. 근데 리픽싱이 있는 것들은 리픽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리픽싱이 됐을 때 얼마 있는지 봐야 되고 현재가는 제가 분석했을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못 봤는데 1190원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제가 기록한 거에는 1139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139원보다 전환가액이 더 낮으면 이 전환사채는 상환하라고 안 하고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유동성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가격이 지금 전환가액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조기 상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조기 상환 기간이 언젠데 봤을 때 여기 이걸 보셔야 되고 이건 보면 2022년 3월 11일부터 근데 3억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큰 의미 없어요. 올해 1월 19일부터 전부 다 지금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와도 안 이상하다고 3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3개월 단위로 언제 어떻게 상환 요청이 올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유동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2023년도 전환사채 요 잔존 액면만 봐도 지금 200억 가량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현금은 180억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전환사채만 봤는데 전환사채도 지금 상환을 못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자산까지는 정리를 드렸고 부채를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얘네들 총 정리하면 단기성 부채는 그러니까 빠르게 갚아야 되네. 유동성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단기성 부채는 총 630억 원 정도 돼요. 630억 원 되는데 금융기관에 차입한 게 260억, 관계사 차입금이 60억, 전환사채가 한 256억, 그리고 사채가 한 50억 정도 돼요. 근데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거, 그리고 차입금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256억에 이거 더하기 50억인 이 총 300억 가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금 100억,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거 150억 해도 얼마? 250억. 근데 당연히 뭐 사업을 영위할 거고 얘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11억.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기간은 걸리지만 그 현금화하는 자산이 당연히 생기게 될 테고 또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엄청 작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얘들 사업적 특성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직접 공부해보세요. 주문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 그대로 쳐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시 넘어와서 아무튼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300억이라고 하는 부채랑 그 다음에 180억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이나 부채는 지금 재무제표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3년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어났던 재무활동도 같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사이에 전환사채 56억을 얘네들이 상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7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이거를 다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 경영활동까지 다 반영을 했을 때 얘네들 현금은 12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사채 갚아야 되는 자체가 244억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124억으로 244억을 대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150억을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274억 정도 되니까 뭐 이 중에 50억은 운영자금 원재료 사는 건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마 이거 대부분 다 뭐 이 부채 전환사채 상환하는데 쓰이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채권이 그럼 발행이 되면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되는 전환사채는 전부 다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권이 상장하자마자 매도하고 신주인수권 상장하자마자 매도하는 전략으로 신주인수권부 자체 청약을 하는 투자자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 개인돈 한번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촌뜨기들도 청약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만 보실 게 절대 아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분석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점 꼭꼭 유의해 주시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행 조건 마지막으로 이제 띄어서 보여드리면 아무튼 이번에 채권 발행하면 전환사채 대응하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거니까
투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발행 조건을 보면은 자 SG 제17회차 공모인 신준증권부 사채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신용등급은 B 플러스랑 BB 마이너스로 나와서 스플릿이에요. 이 경우에는 낮은 신용등급이 유효등급이고 이 싱글 B 플러스가 유효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150억, 발행일은 4월 6일, 만기일 2026년 4월 6일, 그러면 3년. 근데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뒤인 2024년 10월 6일에 조기 상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물로 발행했지만 실질 만기는 1.5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급되는 이표는 3%, 근데 보장 수익률은 5.5%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5%, 연 2.5% 차익이 있죠. 1년 6개월 뒤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연 2.5%니까 1년 동안 2.5%, 그리고 6개월 동안 1.25% 더해서 약 한 3.75% 정도는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 3.75%인데 연 달리가 아니라 3개월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 그래서 103.88% 정도로 상환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행사가는 1125원 확정됐고요. 3개월 단위로 리픽싱 가능하고 70%까지 1125원에 70%까지는 하향 리픽싱 가능합니다. 그래서 787원까지 리픽싱이 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2023년 4월 20일에 상장한다 참고하시고, 청약일은 오늘 지나갔고 내일까지 청약한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